경제와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경제와드 이슈엔 오늘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다우지수가 34,000선을 넘어섰는데 최근에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그리고 나스닥까지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우리 시장, 특히 코스피는 3,220선을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새 역사를 썼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전거래일 대비 0.68% 상승하면서 3,22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7거래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요. 개인 투자자는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이렇게 또다시 최고치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후 시장 전망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한승 기자, 지금 당정이 부동산 정책 수정에 나서고 있어요. 네, 당정은 4.7 재보궐선거의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이 부동산 문제에 있다고 판단하고 대대적인 정책 수정을 예고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상향과 함께 LTV 완화 같은 대출 대상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당장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시장과는 어떤 시그널을 주고 반응할지 이슈엔 직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기업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장현재입니다. 개장 전 전일장 특징 업종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손해보험 관련주입니다. 손해보험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이동이 줄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보험료 인상으로 고객에게 받는 돈은 느는데 내줘야 하는 돈이 줄면 손해율이 낮아져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금리 인상 수혜주란 기대감까지 반영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손해보험 관련주에서 흥국화재가 상한가를 경신했습니다. 종가는 5,220원이었고요. 하나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3%대,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은 2%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증권주입니다. 증권주는 증시 호황에 따른 반사수의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3,220선을 처음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과 삼성, 키움, NH 등 증권사 4곳이 올해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총 지배주주 순이익 전망치 평균은 3조 7,28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도 10.88% 증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권주에서는 KTB투자증권이 8.64% 올라 5,91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유한타증권 6.45% 올라 마감가는 4,375원이었고요. 한양증권과 한국금융지주, 하나투자증권은 5%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비철금속 관련주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구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데 따라 구리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구리 1톤의 가격은 직전 거래일보다 0.85% 79달러 오른 9,41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해 2월 2012년 이후 최고가를 경신한 구리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철금속 관련주에서 이구산업이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종가는 4,390원이었고요. 대창도 21.5% 급등해 종가 2,430원을 나타냈습니다. 서원이 13% 올라 종가 2,825원이었고요. 대유플러스가 6%, 조일알미늄이 5.6%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주입니다. 항공주가 국내 항공여객 회복세와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국적항공사의 국내선 운항 편수는 17,000여 편, 여객수는 260만 8천 명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2월 여객수를 비롯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 3월 운행수인 16,000여 편과 여객수 257만 3천 명도 넘어선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주 마감 상황입니다. 진에어가 7.16% 올랐습니다. 종가는 18,700원이었고요. 한진칼이 3.68% 올라 56,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제주항공은 2.53% 올랐는데요. 마감가는 22,250원이었고요. 대한항공과 TA홀딩스가 1%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20일 코스피가 3,220선을 넘어서면서 3개월 만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21.86포인트, 0.68% 상승하면서 3,220.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종전 사상 최고치인 지난 1월 25일을 기록했던 3,208포인트를 넘어선 새 기록이기도 하고요. 또 장중의 사상 최고치는 1월 10일에 기록했던 3,266포인트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일 대비 2.42포인트, 0.24% 상승하면서 1,031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277억 원, 465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고요. 개인 투자자는 3,898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29억 원, 704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개인 투자자는 1,634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오름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등이 1% 안팎의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그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삼성 SDI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0.4% 떨어졌고요. 셀트리온은 3%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섬유, 의복, 증권업종, 건설업, 보험, 종이목재, 통신업, 금융업, 운수창고 등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반면에 의약품 업종은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3%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상승세를 이어갔던 CJ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펄어비스 2% 내림세로 마감이 됐고요. 그밖에 카카오게임즈,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이 1% 내외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CJ ENM은 2%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 종가보다 4원 90전 떨어진 달러당 1,112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뭔가 좀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던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가 다시 좀 위축이 된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행 금지 국가를 좀 많이 발표하는 상황이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적으로 뭐 사상 최고치의 확진자를 나타내서 지금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다시 경제 봉쇄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시장을 흔드는 경우는 많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경험을 많이 해봤듯이 이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 이런 이슈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전보다 조금 다른 부분들은 뭐냐면 이런 이슈가 나오더라도 지금은 민감도가 예전은 1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0.5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예전보다 그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반응이 좀 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시장은 결국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 이유가 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돈의 힘이라는 거죠. 돈의 힘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 연준이 얼마만큼 달러를 많이 푸느냐, 유동성을 많이 푸느냐의 관건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7조 달러를 좀 넘어선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7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8조 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 풀려지고 있는데 그게 증시에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고 이런 유동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말했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들을 좀 우려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보다 오히려 돈의 힘에 좀 집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은 그래도 롱 포지션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전히 시장은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인플레이션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중국에서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지금 3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이게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아진다라는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도 올라서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의 힘을 푸는데 물가는 가만히 있는다라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돈의 힘을 풀었을 때 물가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분들.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의 경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돈의 유동성을 많이 푸는 것인데 거기서 따라오는 물가 상승은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 물가 상승이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까지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은 여기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블랙락 쪽에서는 테이퍼링을 조기 시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죠. 근데 네네. 지금 연준의 스탠스를 봤을 때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아니면은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도 지금 스탠스를 봤을 때는 바로 테이퍼링을 하기보다는 각자의 유동성을 푸는 힘이 아직까지는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조기 시사를 했을 때는 이건 충격이 좀 크게 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에 대한 발작을 한번 일으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이게 뭐 1.7%, 1.8%까지 간다 아니면 2%까지 뭐 간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발작은 일으킬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분들을 좀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별로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은 여전히 지금 서학개미들이 사랑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테슬라인데 테슬라 최근에 주가가 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시장에 있는 투자자분들은 지금 뭐 벤츠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뭐 여러 내연기관차들이 전기차를 좀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뭐 그럼 테슬라의 위협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뭐냐면 테슬라의 경쟁자는 없습니다, 지금. 일단 네네. 없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벤츠 EQS, 그러니까 S클래스죠. 기존 S클래스를 전기차로 만든 게 이제 EQS인데 뭐 한 1억 이상으로 제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게 770km를 가더라도 그 시장에 대한 타겟이 좀 다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차 잘 만들고 주행거리 길고 잘 팔릴 것 같습니다. 근데 S클래스는 대중화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이. 왜냐하면 가격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테슬라 실적을 지금 이끄는 거는 모델 3나 모델 Y인데 이게 대중적인 모델이라는 거죠. 예. 우리로 따지면은 뭐 현대차로 따지면 뭐 산타페나 아니면은 뭐 소나타 모델인데 이 부분들이 대중화가 돼 있는 부분에서 어쨌든 시장이 큽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면은 뭐 벤츠나 폭스바겐이나 이런 부분들의 경쟁자는 크게 없다. 왜냐하면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이 뭐 유럽 쪽이나 중국 쪽이나 다 파악을 했을 때는 지금 테슬라를 따라올 수 있는 경쟁자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학개미 분들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어제 국내 증시를 간단하게 좀 리뷰해 볼게요. 어제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장중 최고치는 이제 3,266포인트고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제가 최고치입니다. 외국인의 그런 매수 신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좀 순매수해주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1개월 누적 순매수를 봤을 때 한 1조 7천억 원 정도 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1월부터 계속적으로 좀 지켜봤을 때 제가 잠깐 차트를 한번 좀 살펴드리면은 코스피 시장에서 뭐 계속적으로 지수를 이끈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었죠. 네. 개인 투자자분들인데 제가 다른 차트를 하나 좀 가져온 예.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띄워주시면은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 1월부터 시작해서 38조를 샀고 네.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5.6조 정도 순매도, 그다음에 기관이 한 30조 정도 순매도를 한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서 좀 많은 영향을 차지했던 게 이제 연기금의 계속적인 매도세였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좀 확대를 그렇죠.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당장 걱정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수급적인 걱정은 좀 줄어들었다는 게 좀 큰 포인트인 것 같고, 결국에는 일단 부정적인 측면에서 기관 매도가 계속 나온 게 부정적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연기금이 다시 돌아섰을 때는 다시 한번 국내 증시가 랠리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기는 하고, 그다음에 코스닥 부분들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5조 6천억 원 정도 순매수, 그다음에 네. 외국인이 이제 1조 정도, 그다음에 기관이 가장 많이 파는 게 이제 3조 정도인데 네.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돈이 얼마나 남았느냐? 거의 60조 남았거든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은 많습니다. 그리고 받쳐줄 돈도 많기 때문에
지금 증시에서 3,200포인트로 사상 최고치 종가를 나타냈지만은 그럼 여기서 뭐 완전히 조정을 받느냐 아니면 다시 올라가느냐 이 부분들을 판단을 했을 때는 저는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이제는 실적 측면들, 왜냐면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들이 증시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3,200포인트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의 기울기, 작년에 차트를 쭉 놓고 봤을 때 이 기울기를 살펴봤을 때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완만한 상승세는 좀 유추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사상 최고치로 그랬던 코스피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다소 좀 쉬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죠.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사상 최고점을 경신했던 뉴욕 증시가 이틀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조정이 본격화되는 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국내 증시는 사상 처음으로 3,220선에 도달을 하면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국내외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한국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지금 고점에서 좀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큰 폭의 하락장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면 한국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코스피의 이익 증가율이 34%, 내년에 19% 컨센서스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현재의 밸류에이션, PR이나 PBR을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매력 있는 구간, 여기에 자기자본 수익률도 상당히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미국 시장의 지난 이틀간 하락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금 경기 민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증시가 글로벌 경제가 회복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만큼 또 수출 민감한 국가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라서 이익 증가율도 가장 높고 밸류에이션도 가장 싸 보이는 그런 구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증시 호황에 힘입어서 투자자들이 주도주 찾기에 분주한 상황인데요. 관심 가져볼 업종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객 여탁금이 또 다시 거의 70조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떤 업종에 투자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전반신 언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장비, 신재생 에너지, 언택트 산업, 바이오 산업 등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산업재나 이런 필수 소비재 같은 부분에 있어서 관심, 이런 부분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요한데 한국 부분에 있어서는 밸류에이션에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하면 계속적으로 전반신 언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은 비중 자체는 결국 시가총액 나누기 전체적인 이 업종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져가는지를 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반도체 업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겠고, 그 다음이 전기차 배터리 이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언택트 산업,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뉴욕 증시가 주춤을 하고 있지만 국내 증시가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는 모양새입니다. 투자자분들이 어떤 대응 전략 가지고 오늘장 임하면 좋을까요? 네, 증시는 지금 종가 기준으로 가장 고점에 도달을 했지만 우리나라 대표 업종인 반도체 업종이 상대적인 매력도가 여전히 상존합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뭐 낮게는 5%, 크게는 1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대부분 좀 쉬어갔던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펀더멘탈을 비교해 봤었을 때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즉 미국의 반도체 업종 지수나 반도체 종목들 대비해서 한국의 반도체 업종 종목들의 매력도가 너무나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고 그 지수의 어떤 상승을 이끌 수 있을 만한 당연한 업종은 반도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 관심을 가지실 필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어봤습니다. 네, 지금 시간 8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출발 예상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코스피입니다. 오늘은 조금 숨고르기가 예상이 됩니다. 0.2% 내림세가 예상되면서 3,214포인트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1,03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어제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오늘은 하루 만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네요. 삼성전자는 보합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83,9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0.3%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3만 8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이버도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그리고 LG화학입니다. 오늘 1% 약세가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88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오늘 일부 바이오주 내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0.3% 오름세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많은 종목들이 좀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자, 어제 증권주, 금융주들 강세도 눈에 띄었었죠. 오늘 호가 상황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금융주 내에서는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모두 1% 내외의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증권주 내에서는 지금 삼성증권은 0.48%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한양증권이 소폭 오름세가 예상이 됩니다. 이 가운데 SK증권도 0.4%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오늘은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상당히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어제 해운주 흐름도 괜찮았죠. 해운주 오늘 대한해운은 0.3%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3,035원이고요. 반면에 HMM은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페노션은 소폭 약보합 출발 예상이 됩니다. 역시 오늘 전반적으로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 할지라도 오늘 장에서는 상승세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상승 탄력이 다소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이 하락으로 좀 마감이 됐었죠. CJ ENM이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유일하게 상승했던 종목인데 오늘도 시장 분위기는 좀 비슷해 보이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오늘 1% 내외의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CGN입니다. 오늘 재차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1.8%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21만 3천 원으로 예상 체결가 나오고 있고요.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는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CJ ENM 어제 올랐습니다만 오늘은 0.2%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걸로 보이죠. 예상 체결가 14만 8,6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 남았습니다. 체크포인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뭐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상승 탄력, 상승 모멘텀 자체가 좀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코스피도 한번 차트로 놓고 네. 봤을 때는 뭐 급한 상승은 아니지만 완만하게 계속적으로 뭐 2월, 3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상승한 모습들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판단을 했을 때는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도 있어야 된다라는 게 오히려 건전한 조정이거든요. 그럼 너무 급하게 올라가기보다는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은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지만 지금 올라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펀더멘탈이라는 그 실적에 기반한 상승에 대한 매수세가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왜냐면은 실적 발표도 되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그 섹터를 놓고 봤을 때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기대감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많이 쏠렸거든요. 특히나 그래서 외국인들도 그쪽에 많이 투자를 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반도체나 지금 섹터별로 좀 조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네. 우리가 지금 특히나 다다음 주 이제 5월 3일부터 이제 공매도가 시행이 그렇죠, 되죠. 예. 네,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 종목 중에 시작이 되는데 저는
지금 바이오 투자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그랬고 우리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공매도에 대한 표적이 될 수 있는 게 루머 하나만 돌더라도 급락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그렇죠. 차익 실현을 보고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접근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판단했을 때 많이 올라온 종목들 아니면 기존에 대차 거래 많았던 종목들 아니면은 기존에 공매도가 많았었던 종목들 바이오 이렇게는 좀 주의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재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이 올라온 종목 중에 더 슈팅할 종목은 있지만은 저는 지금 당장 급락하는 부분들에 대한 비는 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특히나 HMM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일단은 피하고 봐야 된다. 만약에 그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네네. 했을 때. 그래서 이 리스크,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가 사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중에서 내가 대차 거래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신용 비중이 많았었는지 적었었는지를 좀 판단하시면 그 좋지 않을까. 종목별로 좀 다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예. 그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그건 다 확인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좀 비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기해보죠. 그냥 이거 과거에 이게 있었는데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열대성 지방에 있는 국가를 간다라고 했을 때 뭐 우산을 들고 가듯이 그렇죠. 이런 것들은 예. 경험에 의한 것들이니까 우리가 당장은 피해야 된다.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리스크 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공매도에 타깃이 되는 업종이라고 하면 이제 바이오 섹터를 좀 대표적으로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보면은 뭐 2차 전지, 반도체 성장주가 좀 주춤할 때 오히려 바이오 쪽으로 좀 매기가 쏠렸던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재확산, 뭐 백신 이슈가 있을 때마다 뭐 진단 키트라든지 아니면 백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좀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이런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물론 종목별로 좀 다르겠지만요. 저는 일단 그 코로나 예.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제 개발을 하는 기업들은 좀 많이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과연 국내 업체 중에 임상 1상, 2상 이렇게 들어간 업체들이 있는데 그럼 그거를 투자를 해야 되냐. 저는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좀 투자하기가 리스크가 좀 높은 게 과연 이게 코로나 1상, 2상을 하더라도 뭐 패스트 트랙으로 급하게 쓰더라도 예. 과연 이거를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대표적으로 셀트리온도 그랬었잖아요. 항체 치료제. 그렇죠. 근데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를 떼고서라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지금 셀트리온은 조금 공매도 때문에 조금은 지금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네. 생각들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셀트리온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당장은 이 공매도를 피해야 된다는 그게 더 강하기 때문에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게 맞다. 네, 그래서 예.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는 좀 안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젠이 최근에 올라오는 부분들이 진단키트요. 진단 키트니까. 근데 예. 이게 실적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면서 이게 종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젠에 대한 관점이 매우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지만은 이게 시젠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간으로 따졌을 때 팬데믹 이후에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고 그럼 거기서 모든 국가들의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렇게 조기 확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진단키트가 필요하면 수입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실적이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급격하게 또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일단 치료제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일단은 피하자. 왜냐하면 공매도의 표적이 되는 부분들도 예. 있고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더 해야 되는 네.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경기 민감주에서는 대표적으로 원자재 섹터죠. 예. 원자재 섹터 중에서는 이제 철강 쪽을 말씀드렸었던 게 포스코나 현대제철. 왜냐면은 그 지금 냉연 가격, 열연 가격을 계속 중국 쪽에서 인상을 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 계속적으로 생산을 좀 줄이는 추세거든요. 왜냐면은 네네. 미세먼지에 대한 게 너네 철강 때문이지 않냐. 너네 철강이 계속 생산을 하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 그래서 이제 표적이 됐었던 게 중국 내 철강 업체들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생산량이 좀 감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국내 포스코나 현대제처럼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후판 가격에서도 예. 그러니까 이 후판 가격은 어떻게 보면은 조선에 대한 부분들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거는
글로벌적으로 철강 수요가 많다. 그런 경기 민감주는 원자재 섹터를 좀 많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좀 시장이 좀 숨고르는 양상이 예상이 되는데 이럴 땐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짧게 알려주세요. 일단은 저는 바이오 섹터는 피하고 나머지 실적 나온 종목들은 가져가자. 그러니까 유지는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에 집중해서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어제 최고치를 기록했던 코스피입니다. 오늘은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4월 21일 수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최근에 미증시 다우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탓인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숨고르는 양상이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종가 기준으로 3,220선을 재탈환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호가에서 봤다시피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종목이라든지 업종 간에도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심과 경계심이 공존하는 시장인 것 같죠. 자, 오늘은 과연 또 어떤 흐름이 나타나면서 또 장중에는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먼저 국내 증시 출발 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오늘 0.5% 일단 출발은 하락입니다. 3,202포인트. 자, 오늘 3,200선 또 지지되는지 안착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입니다. 1,02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7% 떨어집니다. 83,3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0.7% 내림세로 13만 7천원입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가 지금 0.6% 하락으로 22만 8천원이고요. 삼성 SDI도 지금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밖에 네이버도 0.6% 하락으로 38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도 0.9% 내림세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전 종목이 하락 출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관건은 자, 이런 낙폭을 얼마나 빠르게 줄여내면서 상승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시장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가운데 KT가 상승세입니다. KT 사실 통신주가 보통 상승을 하는 경우에는 좀 시장 방어적인 부분에서 방어주 역할을 하는 모습이죠. KT가 0.5% 상승으로 29,150원이고 LG U+가 1% 상승 중입니다. 13,450원. 이 가운데 SK텔레콤 최근에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탓에 오늘은 또 차익실 물량이 나오면서 0.4% 내립니다. 30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1%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각각 12만 7,800원, 15만 2,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CGN 오늘 상승 중입니다. 0.9% 올라갑니다. 21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죠. 1% 약세입니다. 6만 5,800원이고 카카오게임즈도 1.5% 내림세로 5만 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부 제약바이오 섹터의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휴원스 글로벌 같은 경우 지금 상승 중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와 관련해서 기술 이전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5%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이수 앱지스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782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 600억 원 그리고 400억 원 넘는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자, 오늘은 또 개인 투자자가 시장 하단을 좀 떠받치고 있는 양상이고요.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역시 또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00억 원 그리고 100억 원 넘는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외환 시장 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죠. 달러 환율 최근에 계속해서 달러 약세,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오늘 좀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장에서 좀 대기 매수 세력이 딱 들어오면 뭔가 하단이 좀 떠받쳐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때 이럴 때는 사실 개별 종목,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없는 종목들이 또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유통 물량이 없는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선주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주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우선주의 변동성을 생각을 했을 때는 뭐 기본 10% 이상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호가 유통 물량이 워낙 없기 때문에 호가 어느 수준의 좀 큰 자금이 왔다가 빠지면은 그게 시세로 반영이 바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정치 테마주, 그러니까 지금 뭐 노루페인트라든지 뭐 히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정치 테마주 더 갈 수 있겠네. 과거에 누구누구 관련주들이 이렇게 몇 배 갔는데, 근데 조금 위험한 발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이 조금 재미는 없더라도 그래도 안정적인 투자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뭐 뻔한 얘기지만은 실적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기반한 종목들을 좀 투자해야지 좀 장기적인 큰 수익들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좀 미래 성장성 있는 그래도 반도체 뭐 2차 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좀 현실적으로 뭔가 보여지는 것들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는 이제 기존의 주도주들이 좀 쉬어가니까 뭔가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앞서 화면에 보셨다시피 뭐 노루페인트, 노루홀딩스, 그리고 벽산, 사마페인트, 조광페인트, 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뭐 정치인 테마주입니까? 정치인 테마주도 있고 아닌 네.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일단 주택 공급 방안으로 인해서 조금 시멘트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있고 뭐 페인트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있죠. 근데 네. 그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는 잠깐 살펴봤는데 이제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로 되어 있는데 그 노루페인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분이 예. 노루페인트 전시회에 후원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아. 그거로 좀 엮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런 되게 웃지 못하는 약간 이런 그러네요.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예. 올라가는 부분들이 사실 그 비이성적인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 주식시장이란 것 자체가. 근데 과연 이거에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걸로 인해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딱 내려야 되느냐라는 거를 봤을 때 너무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면은 그러면은 이게 언제 빠질지 모르는데. 네네네. 왜냐면 실적이라는 것 자체는 계속적으로 실적을 내게 되면은 주주에 대한 배당이 늘어나고 그럼으로써 내가 받아가는 그 실질적인 돈이라는 게 예. 있는데 이거는 돈은 아니다라는 거죠. 보여지지 않는 것들. 그래서 이거를 좀 연결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들이 네네. 굉장히 좀 많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나오고는 있어요. 네. 이거 시장에서.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말씀드리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먼 이유가 뭐냐면 상용화가 안 됐습니다. 지금 전고체 네. 배터리만 봐도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갤럭시 버즈나 아니면은 그 에어팟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전고체 배터리가 어떻게 자동차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게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나중에 큰 것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도요타거든요. 근데 네. 도요타는 아직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전고체 배터리 얼마 전에 그 스콜피온 캐피털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던 게 퀀텀 스케이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예. 전고체 배터리의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퀀텀 스케이프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쪽은 기술만 있고 테크만 있고 아직까지 보여지진 않았습니다. 이게 니콜라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뭐 많이 연동이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투자는 리스크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왜 테슬라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언급을 많이 안 할까라는 게 딱 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은 사실 되게 저는 발달하고 보는 게 네. 과연 테슬라에 누가 납품을 하느냐, 얼마만큼 납품을 하고 어떤 거에 납품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은데 소재까지는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못 합니다, 원래.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2년 전, 3년 전에 테슬라가 맥스웰 테크놀로지를 인수한 게 바로 그거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술 개발을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인수해서 가져가자. 예. 100%를 인수해서 가져가자. 이 방법이거나 아니면은 조달을 받든지 이런 네. 부분들인데 셀 모듈 업체들은 조금 리스크가 있겠죠. 뭐 LG화학이나 아니면은 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근데 그 양극재나 음극재, 분리막에서는 동박 관련해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게 예. 소재 관련주.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했던 게
그 노스볼트가 국내에 와가지고 뭐 어떤 회사들을 만났다, 소재 회사들 네. 만났다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소재를 만나야지 자기도 내재화할 수 있는 그렇죠.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전고체는 아직 멀었고 그 소재 보이지 않다. 업체를 사보는 게 괜찮다는 거죠. 예. 소재는 저는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 중에서도 또 비슷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LNF, 포스코케미칼, 예. 에코프로 BM인데 LNF, 포스코케미칼, 에코. 여전히 저는 좋다라고 판단은 합니다. 예.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뭐 포스코케미칼도 그렇고 근데 특히나 LNF 어제 많이 올라오니까 좀 조정을 받았었고 오늘 또 올라가네요. 오늘 예. 또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얼마 전에 제가 10만 원을 좀 넘어서지 못했었는데 또 10만 원을 찍고 예. 다시 지금 뭐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LNF는 모델 Y에 채택이 되고 야.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이게 신빙성이 있고 신뢰도만 있으면 더 예. 많이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LNF는 양극재 중에서 탑픽 계속 뭐 말씀드리는 게 똑같은 말씀이지만 예. 계속 탑픽을 유지하고 여전히 싶고 포트폴리오에 담아봐도 좋다. 네. 그 지금 당장 뭐 2차 전지 내가 20%를 담을 거야라고 했을 때 양극재 20% 담을 거야 한 번에 담는 게 아니고 천천히 담으시라는 거죠. 충분히 기회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 차트를 봤을 때 마음이 급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더 슈팅이 나오면은 난 이 가격에도 못 사면 어떡하나라는 예, 생각들이 예. 있는데 사실 카카오도 똑같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카카오도 제가 조심스럽게 지난주에 액면 분할 전에도 계속 좀 예. 말씀드렸던 게 조심스럽지만 사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만큼의 지금 기준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이거의 차이인데 그 캐파를 보고 이 산업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네.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LNF에서는 양극재 중에서는 LNF는 괜찮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또 카카오를 말씀 주셨으니까 플랫폼 관련주 좀 여쭤볼게요. 뭐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 두나무 지분 이슈도 있었고 여기에다가 또 카뱅 그 IPO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자회사라든지 아니면 지분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고 또 플랫폼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도 성장주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이버, 카카오 다 알려주세요. 저는 카카오를 더 집중 투자해야 예. 된다라는 게 여전히 유효한 입장이기는 한데 그 이유인데 이게 카카오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한 달 보고 투자하면은 안 되는 종목이기는 합니다. 좀 길게 보시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카카오는 시장에 경쟁자가 일단 없어요. 그러니까 예. 경쟁자가 없는 게 메신저 플랫폼을 갖고 있는 다른 업체를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메신저 플랫폼을 카카오 말고 어떤 걸 쓰느냐를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라인이 있겠죠. 네, 뭐 텔레그램이 있겠죠. 근데 그거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했을 때 다 카카오톡. 카카오톡이 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트래픽에 대한 발생들. 그래서 이제 비즈보드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이유가 이 광고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니까 예. 그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좀 검색 기반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뺏기는 예.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예. 쇼핑이나 이런 게 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성장성 측면에서는 지금 검색 기반은 좀 유튜브로 많이 뺏기는 부분들, 구글 쪽으로 뺏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 광고 리포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글에 대한 트래픽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이 검색 기반에 대한 부분들이 뺏기면 이 사용자들에 대한 노출이 줄어들고 그 노출에 대한 광고 효과는 좀 방송국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시청률 높으면 비싸게 받고 시청률 낮으면 싸게 받고 예. 이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결국에는 노출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거를 판단했을 때 좀 뺏기는 부분들에서는 좀 리스크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를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는 있습니다. 반도체 좀 여쭤볼게요. 반도체는 너무 박스권 아니에요, 이거? 천천히 가는 부분들인 게 워낙 무거우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죠. 지수와 연동되는 부분들도 강하고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갑자기 뭐 확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코스피도 당연히 뭐 3%, 5%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렇긴 부분들인데 하죠, 예. 네, 지금 실적 측면에서는 저는 장기적인 성장성은 분명히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압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반도체 2차 전지 플랫폼 네, 나중에 공매도가 좀 완화가 됐을 때는 바이오도 한번 살펴는 봐야겠죠. 실적이 네.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서. 근데 반도체는 그 안정성을 가져가는 측면에서는 꼭 가져가고 근데 이게 나쁜 종목은 아니다.
실적이 잘 나오고 그거에 대한 주가 상승률을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그래도 장비주를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전 DB하이텍을 좀 말씀을 드리고 DB하이텍. 싶고 네, DB하이텍이 최근에 조정 많이 받으면서 다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저는 DB하이텍은 공장 가동률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 인천에 공장이 하나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그래서 그 가동률을 판단을 했을 때는 실적 잘 나오고 그럼 그 장비주들이 쓰일 수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포인트고 그다음에 뭐 2차 전지는 말 다 했죠. 근데 하나 좀 첨언을 해서 말씀을 네. 드리면은 아까 테슬라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예. 하나가 저는 소비자들이 테슬라를 무조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테슬라 오토파일럿 이 사고율에 대한 감소 부분을 제가 좀 측정을 해서 왔는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사용했을 때 그다음에 액티브 세이프티를 오토파일럿을 끄고 액티브 세이프티만 사용을 하고 아니면 둘 다 껐을 때 사고율을 판단을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게 빨간색 선이 오토파일럿을 사용을 했을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뭐 300만 마일 중에 한 건의 사고 아니면 50만 마일 중에 한 건의 사고.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더 길게 가서 한 건이 사고가 나느냐, 짧게 가서 한 건이 사고가 많이 나는 건데 짧게 가서 사고가 많이 나면 사고율이 많은 거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봤을 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한 50만 마일 중에 보통은 한 건의 사고가 나와요. 근데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사용을 했을 때는 한 400만 마일 중에 한 건의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는 지금 보시면은 밑에 있는 데이터를 쭉 판단을 했을 때는 세이프티나 아니면은 그냥 둘 다 끄고 운전을 했을 때는 예전 2018년도랑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는데 오토파일럿을 사용을 했을 때는 점차 사고율이 감소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 지표가 계속적으로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용자들이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다. 왜냐 오토파일럿은 테슬라의 기능이니까. 근데 네. 이번에 뭐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한번 사고가 나서 예, 두 명이 좀 사망을 한 경우가 있었죠. 네. 근데 그 부분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면은 원래 오토파일럿을 사용을 할 때는 운전석에서 그거를 주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주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에만 맡긴 거죠. 예. 근데 오토파일럿을 사용을 할 때는 원래는 고속도로에서 사용을 해야 돼요. 이게 네. FSD 베타가 아니고 지금 뭐 레벨 3 이 정도인데 제가 화면을 한번 잠깐 띄워주시면은 네. 그 사고 지점이 그 텍사스 휴스턴 지역이거든요. 이게 고속도로도 아니고 그냥 동네 시골길 같은 데예요. 예. 그러니까 차선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럴 수 부분들인데 있죠. 예. 거기서 사람도 없었고 그냥 뒤에 타고 조수석에 타서 오토파일럿을 사용을 하지도 않았죠. 근데 그거에 대한 사고가 과연 오토파일럿 때문인가라는 네. 의구심은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관계는 크게 없다. 예. 이게 오토파일럿에 대한 자율주행과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성장성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2차 전지도 저는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2차 전지는 좀 밝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 암호화폐 좀 여쭤볼게요. 요즘 워낙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시고 뭐 10대들도 지금 암호화폐 거래를 한다고 해요. 또 최근에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중 하나가 코인베이스기도 하고요. 뭐 투기 자산이냐 대체 자산이냐 논란은 많습니다만 사실 급등락을 하는 걸 보면은 또 혹할 수도 있거든요. 그 워낙 변동성이 크고 예. 이제는 그 포모 현상, 그러니까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들 때문에 이게 시장의 과열을 좀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네. 더 과열이 된 상태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했죠. 근데 제도권으로 가는 부분에서 이런 노이즈들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을 때는 저는 코인베이스보다 더 큰 가치를 보일 수는 있다라는 점. 거래대금 자체가 훨씬 그쵸. 많으니까. 거래대금 예. 자체가 국내에서는 뭐 거의 10조가 넘어가는 네.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번 연도에 과열된 상태에서 그 거래대금만 판단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두나무의 실적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코인베이스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의 리스크가 있었던 게 이제 뭐 재무부에서 암호화폐 돈 세탁 수사설이 네. 있었고
코인베스도 이제 상장 직후에 회사 간부들이 주식 매도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 중국 신장 위구르에서 어떻게 보면 채굴장에 대한 네. 성지인데 여기서 좀 정전 사태가 났다라는 점, 이게 좀 리스크긴 하지만은 저는 이게 다 제도권을 가기 위한 좀 노이즈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실질적으로 결제를 많이 도입하고 있고 이게 뭐 바로 우리 다 결제 도입해서 쓰자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점차 저는 제도권화 될수록 이 가치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돌려서 말씀하시긴 했지만 일부 조금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는 것도 지금 코인도 저는 유동성 측면에서는 나쁘지는 않지만 그 리스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방에 대한 리스크 원래 많이 하이 올라온 리스크 만큼. 하이 리턴이죠. 근데 예. 차라리 코인에 대한 관점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 우리 기술 투자를 차라리 하시는 게 낫지 그래요?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장 외국인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 효성첨단소재, SK텔레콤, 대우건설, LG화학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 효성첨단소재가 상승 중이네요. 자, 그밖에 네이버, 포스코, KTNG, 키움증권, 신한지주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KTNG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역시 LG화학, 삼성물산, DB하이텍,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입니다. 오늘 DB하이텍이 오름세네요. 자, 하나금융지주, 현대건설, 유한양행, KT, 넷마블도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KT 그리고 유한양행이 오름세죠. 지금 시각 9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가 0.4, 지금 현재 코스피가 0.8% 내림세입니다. 3,200선을 좀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3,193포인트고요. 코스닥이 0.3% 내림세로 1,028포인트입니다. 오늘 4월 21일 수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백신 스와프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백신 물량을 빌리고 나중에 갚는 백신 스와프를 진지하게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어제 국회 외통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지난주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방한했을 때도 한미 백신 스와프 문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미 간 백신 협력은 다양한 관계에서 중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미국의 잉여 백신이 발생할 경우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에 우선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 성사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재용 부회장 탄원서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25개 교구본사 주지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탄원서를 냈습니다.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장, 국회의장을 앞으로 낸 탄원서에서 이 부회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주지협은 이 부회장이 참회를 위한 많은 노력을 했다며 삼성이 법과 윤리를 지키지 못한 점, 변화된 사회의식과 소통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허물 많은 중생이라며 이 부회장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딸 안전 위해 포르쉐입니다. 딸 안전을 위해서 포르쉐를 리스해줬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진 의원이 국회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의원은 횡령 혐의 금액은 지난 2017년 이미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회사 돈으로 딸에게 포르쉐 다종타를 리스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딸의 안전을 고려했다며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나눠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 표결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윤미향 거부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에게 경찰 간부가 윤미향 장학금을 언급한 일과 관련해 종로 경찰서장이 사과의 뜻을 전하러 윤 의원실을 방문했지만 만남을 거부당했습니다. 지난 16일 A경정이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농성장에 방한용품을 반입하려는 시민을 막고 항의하는 농성자에게 윤미향 씨 장학금을 타서라고 말해 논란이 됐는데요. 대진현은 누군가의 돈을 받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본에 항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윤 의원은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이 윤 의원을 찾아가 사과하려고 했지만 윤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야 해서 만남이 불발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5번째 키워드는 하루 치료비 400만 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고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 간호조무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간호조무사 A씨의 남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일주일에 400만 원씩 내야 하는 의료비를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건소와 질병청 등에서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 인과성 심사를 청구하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근로복지공단 사무실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산재 처리가 된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겪을 바에야 차라리 코로나19에 걸리는 게 나을 뻔했다고 토로했습니다. 6번째 키워드는 뒤통수 때리고 뺨까지입니다.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옷가게에서 종업원의 뺨을 때린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터 레스쿠이의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은 한 옷가게를 찾았다고 직원들이 입고 있는 옷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옷과 비슷하다며 혹시 결제를 하지 않고 입었는지 물어보자 거세게 항의를 하며 직원들을 때렸는데요. 피해 종업원의 가족은 다시는 서비스직 근로자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며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외국 대사의 가족은 면책 특권 대상인데요. 경찰은 조만간 해당 대사 부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7번째 키워드는 남양 3세입니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의 장남 홍진석 상무가 회사 돈으로 수입차를 빌려 개인 용도로 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홍 상무가 한 달에 1,100만 원이 넘는 회사 돈을 지출해 사용하는 회사차를 장혁, 통학 등 개인적인 용무로 썼다는 건데요. 또 광고 대행사가 남양유업의 쇼핑백과 생일 파티 용품으로 각각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청구했는데 이는 회장 부인 선물용과 홍 상무 장여 생일이라는 행사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고 SBS가 보도했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일 경우 세금 탈루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남양유업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가상화폐 거래소 줄폐쇄입니다. 100여 개 안팎으로 추산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상당수가 오는 9월 무더기로 폐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은행과 실명 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거래소에 대한 검증 책임을 떠안은 은행들이 거래를 기피하거나 심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을 제외하면 은행들의 심사를 통과할 업체가 거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지배적인 의견인데요.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핫이슈 키워드였습니다.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성난 부동산 민심에 놀란 당과 정부, 청와대가 수습에 나섰습니다.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에 완화로 선회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20번이 넘는 대책 끝에 이번에는 과연 집값 안정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정동근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두고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에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홍남기 총리 대행은 이 종부세 과세 기준 조정을 시사를 했는데 뭐 신중하게 좀 봐야 될 문제겠죠. 지난 13년간 계속돼 왔던 그렇죠.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종부세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요. 그동안의 어떤 상황에서 이슈가 된 것 자체가 사실은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연말에는 이 세율 부분들의 어떤 조정들이 이미 이제 지금 완성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올해 연말에 상당히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분들의 어떤 마음은 굉장히 그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볼 때 그동안의 부동산 가격, 즉 종부세 부분에 대한 대상자가 확대가 되고 부담이 커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주택 가격이 올랐기 때문인데 주택 가격을 올린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25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결국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은 정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정부가 이번에 종부세 완화를 두고 지금 뭐 당정 협의 과정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치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당신들에게 시혜를 베풀 것처럼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당정의 어떤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끝난 보궐선거 등을 통해서 나타난 민심, 네. 민심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아뜨거하는 그런 심정에서 그리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어떤 구체적이고도 그런 어떤 기준을 마음에 바꾸는 것인지. 정말 속 마음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이 들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저는 일단 민심 전환용으로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인 제공이 정부가 했는데 그에 대한 진정한 반성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책 기조가 규제 완화 쪽으로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지금 뭐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는 좀 성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바꾸는 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 보세요. 네. 필요는 한데 네. 말씀하신 대로 반성도 없었고 네. 어떤 국민을 위한 정말 진정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예, 지금 정치적 의문이 좀 위기를 있다. 타개하기 위한 사실 떠나간 민심을 보육직책 되돌리기 같은 위한 거다. 네, 그렇죠.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뭐 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또 국면 전환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면 전환용이라고 만약에 판단이 된다 그랬을 땐 충분한 숙고가 없었다라는 데 이제 좀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조세라는 것이 지금 종부세가 사실 그동안 올린다 여러 차례 발표도 했었고 계속 강화를 했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부과되는 시점은 이제 올 6월 달에 이제 첫 부과가 된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다 보니 거기에 따르는 공시가격 현실화, 그다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금이 약간 좀 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서울이라는 데를 하나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 서울에 한 60% 가까운 사람들이 세입자죠. 네. 세입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입자고 실질적으로 서울 주택에 있어서의 홍남기 부총리도 얘기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종부세 대상의 주택은 4에서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결국에 이 민심 위반을 실질적으로 다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 펼치는 정책이 만약에 종부세에 따르는 인하라면 저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유세 같은 경우는 종부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국민한테 실질적으로 수혜가 들어갈 수 있는 세제는 종부세보다는 재산세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재산세 세율을 인하를 하는 방법을 써야지 정치권 일부에서 나오듯이 민심이 위반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종부세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거는 아직 이 종부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좀 더 숙고하고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필요하다고 보세요? 기준을 높이는 건?
물론 이제 기준이 10여 년 동안 6억 원에 이제 묶여 있었고 그 6억 원에 묶여 있었지만 결국에 이거를 이제 과세 표준을 뭐 12억 원으로 올린다, 9억 원으로 올린다라는 건 너무 네. 주택을 가격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정책의 실효성이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네.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땐 전체 주택 대상에서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를 정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따른 보완책이 없이 단순하게 가격만 올린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사실 어떻게 종부세 제도적 본질 자체가 왜곡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떠세요? 지금 뭐 이게 만약에 바꾸려면 뭐 국회 법안 변경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종부세 제도가 전통적인 세제는 아니고 이제 2013년 때 이제 그 참여정부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논의된 제도인데 실제 시행은 2005년도에 됐지만 당시 이제 2003년도에 종부세 제도가 처음 도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한참 진행될 때는 어떤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적보다는 소위 이제 조세 형평성,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에 대한 어떤 격차 해소를 막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도입된 뭐 제도였습니다. 일종의 부유세 같은 예, 개념인 부유세적인 거죠. 목적이 강했죠.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참여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2005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면서 예. 그때 종부세를 본연의 이제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어떤 이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 제도로서 사실 목적이 조금 변질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그 당시에도 조금 이제 수요 억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기존의 이제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하향을 하면서 지금 일어났던 지금 논의들과 똑같은 논의가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억 원으로 낮추면 이게 사실 부유세가 아니라 서민에게까지 적용이 될 수 있는 네네네. 어떤 부작용이 넓어지니까요.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과연 다시 이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좀 완화해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게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시 이제 열린우리당의 이제 의장이었던 이제 김근태 의장이 이제 또 그런 발언까지 했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오히려 이제 어떤 정말 집값을 상승을 막기 위해서 이게 이제 뭐 종부세 정책이 실효가 있느냐 뭐 없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사실상 지금 이제 정부나 민주당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사실 내년 대선을 의도한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다분히 정치적이다라는 거네요. 예, 이제 남은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데 예. 이미 지금 그 젊은 세대들 특히 2030 세대들이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돌아섰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뼈 위기거든요. 아프죠. 그러면 1년 안에 굉장히 어떤 단기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와서 공급 정책을 다시 확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공급 정책은 잘 아시다시피 그 효과가 굉장히 장기에서 나타나지 단기에 좀 않습니까? 어렵죠. 그러면 여전히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수요 억제 정책을 쓴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1년 안에 단기 성과가 또 뭐 나타나기는 그냥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갑자기 정책을 선회를 한다면 또 정체성을 포기했다. 거기에 플러스 또 뭐 부동산 가격까지 이제 잡지 못하면 소위 말해 이제 이중의 욕을 먹게 되는 이런 또 딜레마에 그렇죠. 빠질 수 있어서 아마 상당히 고민이 될 것으로 뭐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사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어떤 종부세의 기준 완화 검토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잘못된 시그널로 또 작용이 됐을 때 집값을 또다시 들썩이게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하는 발언들도 했어요. 그만큼 그래서 신중하게 좀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죠. 종부세가 완화됐을 때, 그러니까 종부세를 내는 분들이 줄어들게 됐을 때 이것이 다시 또 집값을 올리게 되는 요인이 투기의 요인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지적을 해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저도 저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하는 데 대한 답변하는 것을 갖다 영상으로 이제 저도 봤는데요. 예.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더 묻고 싶었던 게, 되묻고 싶었던 게, 그러면 홍 부총리께서 생각하실 때 그동안의 규제를 강화를 지속해온 4년 동안의 이 정부의 어떤 성과를 본다면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안정 혹은 주거 안정이 과연 그러면 이룩이 되었었느냐, 주거 안정이 충분히 확보가 된 그런 시점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되묻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규제를 그러니까 뭐 양도세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종부세를 계속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원래 연말의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보면 거의 세율로도 지금 2배 가까이 이렇게 올려놓은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주거 안정은 달성되지 못했다는 게 세간의 평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이러한 뭐 종부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간을 예를 들어 수정했을 때 그 부분이 혹시나 현재 주거 안정, 현재도 불안정한데 뭘 더 걱정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논리적으로 서로 이게 좀 상충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이 종부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제목에서도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왜 종합부동산세냐면은 많은 분들은 지금 그거 모르세요. 그냥 재산세 말고 추가적으로 조금 주택 가격이 높은 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가 보다, 덧붙여서 하는 세금인가 보다 이러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과 함께 전체적으로 대상자도 단순히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던 게 아니라 당초에는 주택이나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부동산을 다양한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전체적인 부동산 자산의 가격대를 보유 자산 가치가 높은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부유세 혹은 부자세의 성격을 갖는 그런 세제였는데 이게 어느 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둔갑을 해가 지금은 재산세 말고 고가의 주택이 있는 사람한테 덤으로 하나 더 부담을 주는 거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국민에게 사실 종부세 등 각종 세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제 관련되는 부분은 국민들에게 미치는 체감도가 어느 다른 정책 사안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세율을 내리거나 세제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제도를 변화시켜서 세금을 내려주면은 그 국민들은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금방 느끼는 부분들이 뭔가 정부가 정책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체감도가 높기 때문에 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만일에 정말 진정성 있게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또 과도한 부담을 다소나마 시장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줄이기 위해서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현실에 맞는 기준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번에도 지금 여당에서 내놓은 법안 하나 보면은 네. 지금 다주택자 경우에 있어서는 6억 기준에서 7억으로 변경하는 1억 정도의 수정밖에 없고요. 공제를 1주택자의 경우에 지금 이제 9억에서 12억을 안으로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만으로 전체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 또 대상자를 갖다가 한 25만 명 내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것만으로는 저는 본래적 의미에 있어서의 종부세 의미를 갖다가 다시 부활시키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종부세 부분이 전체적으로 국민에게 체감도를 갖다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건 아마도 의도했던 민심을 끌어들이는데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꼭 정부 쪽이나 여당 쪽에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요. 이 종부세 완화 부분 자체는 전체적인 우리 현재의 부동산 관련되는 조세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도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조세 정상화로 가는 첫걸음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서 검토를 시작하는 그것이 돼야만이 진정한 국민들을 위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어떤 조세 제도의 개편의 하나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종부세 완화를 통해서 집값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는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종부세 부분을 갖다가 사실 완화시킨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고가의 주택들 시장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만일에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 자체는 무주택 서민들이 원하고 있는 주택의 거래라든지 주택의 취득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고가란 얘기인가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그 종부세가 부자세라는 기본적인 별칭을 갖다 충분히 우리가 감안할 때 서민들과는 상관없는 문제를 가지고 해당되는 그게 어떤 그동안의 종부세 부분이 서민들과 상관이 없었는데 이번에 대상자와 이런 것들을 갖다 확대하면서 서민들의
그게 영향을 주는 상황을 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개편을 좀 서두르고 있는 것이 예. 이것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현재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택 가격을 더욱더 상승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염려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우다. 기우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종부세 기준이 높아져서 종부세를 내던 가구가 내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 저기는 한 번쯤 내가 또 한번 돈을 넣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그 정부 정책의 기조가 현재까지 온 상황에서 어떤 종부세의 어떤 규제 완화는 필연적으로 부동산의 어떤 가격 상승을 가져올 저는 초래할 것이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이 초래한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예. 지금 선거 결과에 의해서 민심 위반한 거를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하는 정책은 또 다른 실패를 저는 예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이번 선거 패인에 있어서 부동산과 관련돼서 20대, 30대 층이 요구하는 니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어설픈 규제 완화는 추가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더 혼란시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돌려놓은 민심을 다시 되돌리기보다는 더 민심이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결론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60% 이상의 세입자가 살고 있고 종부세 대상은 4%고 나머지 96%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종부세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네. 종부세 규제 강화냐 완화에 따라서 시장은 영향을 지대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종부세 규제 완화는 상당히 신중하게 기하되 여기에서 이제 1주택자들이 예를 들어서 9만 명에서 24만 명으로 증가된다 그랬을 때는 주택 가격이 상승했고 공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선별적으로 구제를 하는 어떠한 보완책을 내놔야 되는 거지. 세제의 본질을 흔들어 갖고서는 이 자녀 임기 1년 동안의 어떤 정책적 효과를 보기는 더 어려워지고 것이다. 점점 더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으로 빠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좀 경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어떠세요? 이게 사실 시장 상황이긴 한데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민주당이나 이제 지금 현 정부의 선택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선택의 여지를 배제를 하고 순수하게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사실 이제 종부세 존재 이유는 이제 종부세법을 찾아보시면 모든 법에는 제1조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네네. 종부세법의 목적은 조세 형평성 플러스 이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고 딱 1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세 부담의 형평성은 사실 이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미 이제 뭐 소위 최근에는 뭐 부유세가 아니라 중산층세라고 세다 할 정도로. 나올 정도로 이제 사실상 예전의 기준이 이제 지금 올라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더 이상 부유세에서 기능하지 못한다는 부분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 이제 참여정부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 정부의 25번에 걸친 정책을 고려한다면 사실 이제 정책 조세로서의 집값 안정화에도 기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끼리 이제 모여서 논의를 하면 이제 정부의 정책의 실패나 뭐 그에 대한 효과 쪽으로 많이 논의를 하는데 사실 이제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실책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네. 뭐 이제 한은의 이제 통화 정책 실패로 인한 그 금리 기준금리 운용 자체가 좀 운용 자체의 잘못됐다. 실패에서도 상당한 원인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 한은 금통위에서 15일에 또다시 기준금리를 이제 0.5% 정도로 동결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이제 한국은행법을 보면 거기도 제1조에 한은의 이제 목적 자체는 물가 안정이죠. 이제 물가 안정을 통해서 이제 경제에 이바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은은 검찰 못지않게 법원 못지않게 굉장히 정치로부터 중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기관입니다. 독립적이어야 되고. 그런데 사실 금리라는 것이 섣불리 인상을 시키면 이제 경제가 얼어붙을 수 있는 어떤 부작용도 있고 이제 법적으로는 중립성이 보장돼야 되는 이제 은행이긴 하지만 사실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저금리 시대에 저성장 시대에 금리는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일부 이제 뭐 자재에 대해서는 이제 또 물가 상승의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뭐 지금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에 준하는 어떤 경제적 위기가
사실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종부세의 어떤 부동산 가격 안정의 효과에 대해서 이런 확장 정책의 기조하에서는 종부세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해서 이제 초기부터 회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본다면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종부세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가격 영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임기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 미미하나마 그 변화도 굉장히 사실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는 어떤 이제 종부세 기준 완화가 사실상 부동산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것으로 보지만 이런 거와 별도로 이제 당국 입장에서 어떤 뭐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중요하게 받아들일까는 사실 또 다른 관점의 문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종부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또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가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그렇죠. 시작이 됩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아마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6월 1일부터 양도세가 중과가 돼서 이 양도세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정부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양도세 중과하기 전에 매물을 좀 내놔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생각이었는데 글쎄요. 시장은 지금 그렇게 반응하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그냥 내 자녀와 내가 있는 관계가 있는 분들한테 증여를 하는 식으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시장이 앞으로 뭐 오른다고 봐서 이런 증여를 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아마 증여를 더 선택을 많이 하는 어떤 원인 중에 본다면요.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판단하기에도 다음 세대, 즉 자녀 세대에 있어서 주택을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취득한다는 것이 굉장히 지난한 일이 될 거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거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다니까 차라리 지금 이 상황에서 주택을 매각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양도세로 해서 부담을 하고 또 우리 남는 차익을 생각하기보다는 네. 자녀에게 어떤 증여 등을 통해서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자녀에게 훨씬 좋은 어떤 더 시장 나은 선택이 될 것이다. 주거 안정을 위한 어떤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이래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는 이 종부세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정부가 지금 개편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마도 종부세는 재산세와 함께 사실은 보유세라고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유세는 계속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률이나 어떤 세율이나 어떤 전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체감도가 높은 그런 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실제 지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자꾸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이사 대책 등을 통해서 나타난 분명한 수요를 넘어서는 공급이 되는 것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급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지금 3기 신도시와 이사 대책을 내놓고 우리는 아주 그 멋진 방안들을 갖다가 지금 거의 확보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장에 충분한 물건이 내가 구입할 수 있는 물건들이 넘쳐날 때 사실 가격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공급이라고 할 때 신규 공급 말고 기존의 어떤 주택들이 시장의 매물로서 많이 출회되게 되면은 시장 안정으로 갈 수 있는 사실 기반이 확충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양도세 부분을 지금 손질을 해가지고 충분히 매물로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유도책을 갖다가 강구해야 되는데 현재 양도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금 규제 지역의 경우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중과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번에 6월 1일이 지나면 아까 중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과가 아닌 중중과라고 저는 표현하고 또 싶습니다. 얹어준다는 그러니까 더 말씀이신 지금 거죠? 10% 네. 포인트를 더 추가하니까요. 그래서 현재는 양도 차익의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거의 75% 실질적으로는 아마 82% 이상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즉
양도 차익을 거의 다 내줘야 국가에다가 된다는 거네요. 헌납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데 그것을 선택하게 되냐. 그래서 더욱더 지금 매물 장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주택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결국은 신규 분양만을 바라봐야 되고 그 부분은 또다시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등등의 여러 가지 파급 효과들이 네.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종부세 부분이 당장의 어떤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다 보니까 그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서 지지세를 갖다가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셈이 아니 셈법이 아니라 국민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시장에 실질적인 공급 부분이 확충될 수 있는 쪽에 세제를 먼저 건드려야 된다. 그리고 종부세는 우리가 많이 모범으로 삼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양도세, 종부세가 아니라 양도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낮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세부담이 낮아요? 그렇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혹은 종부세와 비슷한 그런 성격의 세제를 올리면서 양도세를 현재는 15%에서 지금 12% 수준으로 그렇게 낮춘 것으로 알고 미국에서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세제 개편에서 항상 이야기할 때 보면은 외국의 경우에 세 부담을 높이는 부분은 따오고 사실은 부담을 줄이는 부분은 나몰라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사실 손대야 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도세다. 종부세가 아니라 양도세를 현실에 맞게 또 실질적으로 시장을 갖다가 거래 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저는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과연 정부가 아니면 여당이 그런 선택을 할지는 좀 의문인 게 지금 증여가 너무 많으니까 증여세를 할증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르겠다는 거겠죠. 그러면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집이 좀 있어서 집을 내놓을 집이 있다고 해도 이제 현 정부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거기다가 양도세도 중과되고 증여세도 올리고 종부세 내야 되고 이러면 그냥 버티기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버티느냐의 이제 문제가 이제 다주택자들의 이제 선택 부분이죠. 네네네. 선택 부분인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양도세 세율을 뭐 조정을 하거나 과감하게 낮춘다고 해서 이것이 시장의 매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세요? 왜냐하면 시중에 저금리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현금 보유분이 저축으로 지금 저장돼 있는 돈이 상당한 돈이 지금 민간에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세율이 조정되거나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에는 그것이 다시 주택의 추가 구매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보다는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어떤 그런 영향을 저는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통상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서는 증여가 급증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종의 얘기하는 세테크라고 얘기하죠. 양도세와 증여세를 비교했을 때 어느 부분이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증여를 하게 된다 그랬을 때는 내 친족한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남한테 파는 것보다 내 친족에게 간다라면 만일에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익에 대한 수혜는 내 가족한테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증여를 선택하는 거는 뭐 민주 자유 경제 국가에서 자연스러운 나쁘다 현상이라는 옳다라는 거죠. 부분이 이제 단언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조세 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조세 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인 응능가세와 응익가세가 원칙이 실현이 돼야지 조세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보거든요. 결국에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돼야 되고 그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세 정책을 필 때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두고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거기에 타당성과 당위성을 구해야 되는데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을 잡아야 된다라는 목적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지극히 강화적으로 묶여나간 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시경제 정책을 필 수 있는 특히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운영에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조세 정책을 풀어주고 그중에 특히 거래세를 풀어줄 것인가 보유세를 풀어줄 것인가를 선별해서 이것을 한다 그랬을 땐 정책적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거시정책이 그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동안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규제 수단이었던 보유세와 양도세, 거래세를 동시에 거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푼다라고 얘기했을 땐 여기에는 반드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떠한 세금의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금 억눌리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다시 다시 한번 또 폭등시킬 들썩이게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변호사님 어떠세요? 사실 단축택자 입장에서는 계산기 두드려 볼 거 아니에요? 예, 예. 사실 근데 이제 증여를 한다는 거는 뭐 법 형식상으로는 증여라는 거래를 하는 거지만 이게 이제 정책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보유를 한다는 겁니다. 그냥 홀딩을 하는 갖고 거죠. 있죠. 예, 동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뭐 아들이 갖고 자식한테 있는. 뭐 그냥 이름만 바꾸는 격이고 물론 이제 또 뭐 세대가 분리됐다고 하면 또 이제 뭐 부동산 소유권이 완전 종국적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많은 전문가들 포함해서 저도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유세와 이제 소위 거래세는 반비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정부 자체는 이제 보유세 플러스 이제 거래세 모두 다 억제 정책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테러를 열어두지 않았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하면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양도세 최고 세율이 이제 82.5%까지 올라가고 지금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이제 증여세율이 최대 50%지 않습니까? 네네.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당연히 증여를 할 것이 그렇죠. 당연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고 하면 정부가 지금 와서 이제 뭐 보유세를 낮춰준다고 하면서 예. 여전히 양도세를 높게 가져가는 것 네. 자체가 사실상 보유세를 조금 낮춰준다라는 논의가 시작되는 것 자체가 사실 부동산의 이제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내놓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근데 그 수단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효과는 양도세를 낮추는 게 더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또 같은 의견이시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이제 정부가 그 시장에 소위 이제 공급이 많이 이제 제공이 돼서 결과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제 전략을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뭐 상당히 이제 잘못된 정책을 쓰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뭐 아무리 이제 뭐 증여세 비율이 낮다고 해도 결국은 이제 증여를 한다는 것도 사실상 넓은 관점에서 보면 보유를 하는 거니까 왜 그러면 증여를 해서 다주택자들이 이제 가족이라는 구성원 내에서 계속 보유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 환경 자체가 저금리 시대고 유동성은 많이 공급된 상태에서 또 무주택자들에 대한 실수요도도 높고 뭐 이런 관점을 생각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가서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금 기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향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또 증여를 했다라고 하는 분석도 상당히 이제 타당성이 있는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송영길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양도세를 낮춘다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당론이라는 얘기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이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저희가 부동산 정책, 부동산 규제를 얘기할 때 항상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이 대출 규제입니다. 금융 규제죠. 그럼 보면 이제 뭐 DSR, LTV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제도나 상한선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현재 당정이 이 우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우대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10%포인트 정도 안에서 좀 더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폭을 좀 넓히겠다. 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기준을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아예 10%포인트가 아니라 네. 조금 더 뭐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한테는 더 많은 대출을 좀 해줄 수 있는. 네. 네. 저는 무주택자나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이제 실수요자겠죠. 사실은 주택을 구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출이라는 어떤 그 디딤돌을 충분히 갖지 않고서는 사실 주택 마련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네. 뭐 현금 부자 분들이야 뭐 딴 나라 이야기로 들리시겠지만 그래서 서민들에게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국내에서 삶에 있어서는 사실 주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거 안정의 가장 근본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대출 부분을
현재와 같이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대출 비율과 같은 LTV 같은 경우는 저는 현재보다 대폭의 상향하더라도 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그동안의 주택 가격 부분은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기조를 보여왔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이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리고 그동안의 가계부채 부분과 관련해서 대출 억제를 하게 된 게 가계부채의 부실화 부분들을 갖다가 정부가 많이 이제 거론을 했었는데요. 그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부실화 부분은 크지 않았고 또 대부분은 생활 비용 등으로 지출되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대출을 해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주택 구입을 위해서 좀 무주택 서민들의 어떤 그런 부담을 줄여주고 또 대출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갖다가 충분히 확대시켜주는 부분을 위해서는 저는 그것을 갖다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첨부를 하면 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마련, 주택 마련을 위해서 정부가 만일 이 대출 규제 부분을 완화한다고 검토하신다면은 대출 규제와 함께 사실은 청약 제도를 반드시 좀 보완해가지고 그래서 2030이든 아니면 4050이든 간에 모두가 이 청약의 기회를 갖다가 공정하게 가지는 그래서 충분히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서 내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서 내가 청약의 기회를 통해서 어떤 주택 마련의 길을 갖다 좀 더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조금 뭔가 이 입체적인 그런 부분으로 제도 개선이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그런 거죠. 이제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 대출을 받지 않고 집을 사기는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고, 근데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액수는 굉장히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집을 사는 것이 현실인가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집을 가질 수는 없죠. 우리나라가 집을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떨어지면서 이런 등락을 거쳐온 수십 년 동안 주택을 공급을 하고 했지만은 자가주택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한 60% 정도 수준이고 전 세계적인 기준도 한 그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40% 정도는 주거 안정이라는 또 목적과 그다음에 저렴한 임대료 그다음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돼서 이제 안정적으로 살면서 상향식 필터링을 통해서 이제 집을 늘려나가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런 기준 자체가 이제 깨져버렸죠. 네. 결국에 뭐냐면 베이비붐 세대들은 자신의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대출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을 마련했다면 지금 이제 에코 세대나 20대, 30대, 40대까지의 세대들은 네. 대출이 이제 주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 이 대출이라는 거는 갚아야 되는 부채죠.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거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집을 산 이후에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개인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현재까지의 무주택자들 중에 청년층이라든지 이런 소득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그런 세대들은 대출을 늘려준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갚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겠지만 또 반대적으로 40대 이후에 소득이 담보되지 않는 분들은 대출 규제를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도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촘촘하게 그물망을 만들어서 진짜 이것이 대출 규제 완화가 주거 안정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면 그렇게 세세한 기준을 나눠서 아니면 또는 소득 기준에 맞춰서 이율을 달리 산정한다든지 또 고정환율제를 쓴다든지 하는 이런 디테일한 그물망을 만들지 않고 단순하게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라면 그 대출을 누가 활용하겠습니까? 결국에 악용될 수 있다는 그렇죠.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정부가 급하고 민심을 돌려놓기 위해서라도 세금도 건드리고 모두 건드리고 다 건드린다라고 하지만 대출은 결국에 빚내서 집 사라는 거하고 똑같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디테일하고 상세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DTI가 아니고 LTV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LTV를 얘기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뭐냐 빚내서 집 사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대출 규제 완화라는 거는. 그러니까 상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촘촘하게 짜야 된다. 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지금 이제 민심 위반을 하고 예를 들어서 분노하는 이유는 부동산 자산 불평등에 이 너무 고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집을 못 갖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잖아요. 그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단순하게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인 개편보다는 좀 세밀하게 이것저것을 좀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노영국 내정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인물인데 지금 집을 보니까 서울 반포에 나홀로 아파트, 그러니까 빌라형 아파트 한 채가 있고 이게 가격이 6억 4,5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저는 좀 놀랐습니다. 반포에 이런 아파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10억이 다 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게 지금 뭐 제대로 신고가 된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 근데 거래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 뭐 정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통상 우리가 뭐 거래 사례가 없는 주택을 증여를 할 때 이제 세무당국에 증여세 신고를 할 때는 네네. 최소 이제 2개 이상 뭐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 가격에 이제 평균 되는 이제 가격을 신고를 예. 하거든요. 근데 뭐 지금 이게 뭐 소위 이제 뭐 세무행정적으로 엄격한 어떤 과세 요건을 정하기 위한 절차도 아니고 단지 이제 공직자 입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신고하는 건데 뭐 그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제 뭐 강제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공직자로 이제 취임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까지 해서 신고한다는 건 사실 기대하기는 힘들고 근데 정말 이제 뭐 거래 사례가 없었다라고 하면 뭐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공시가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좀 아쉽기는 하지만 네. 뭐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그렇게 거죠. 뭐 악의적으로 일부러 축소해서 신고했다. 했을까?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얘기가 되는 게 지금 반포 아파트 신고도 있고 세종시에 이제 공직자여서 세종시 내려가는 공무원들한테 특별 공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종시에 이제 정부 청사들이 내려가고 할 때 그때 이제 노영국 내정자도 지금 이 특별 공급을 받아서 실제 거주를 안 하고 세입자한테 집을 주고 거래를 하다가 나중에 한 2억 정도 차익을 보고 또 팔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이것이 또 논란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볼 때는 뭐 인사청문회는 어차피 이번에 뭐 거의 마지막 인사청문회, 이 정부의 마지막 그렇겠죠. 인사청문회로 보이기 아마도. 때문에 아마 통과 의뢰로 그리고 뭐 인사청문회에서 채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별 상관은 없는 거니까 이게는 뭐 잠깐의 어떤 가십거리는 되겠지만 네네. 크게 저는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세종시의 특별 분양을 받아서 혜택을 입은 분들이 뭐 한두 분도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문제는 사실은 이런 부분을 둘러싸고 이제 변명을 할 거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그것을 갖다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데요. 그동안에 이 정부가 보여준 여러 어떤 뭐 이런 공직 후보자뿐만 아니라 공직자들도 내로남불이라는 그 큰 틀에서는 사실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세종시에서 그런 부분들의 수익을 남긴 부분들이 조금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직자의 처신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 뭐 달갑게 여겨지지는 않겠지만 그 자체가 어떤 법적 절차상에 있어서의 명확한 어떤 법규 위반이나 이런 것으로 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저는 뭐 그냥 그대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LH 사태 때에서도 이 특공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LH가 뭐라고 해명했냐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뭐 더 이상의 문제가 얘기가 안 없다.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노영민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께서 노영욱 장관 내정자. 그 특공 문제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 국토부 장관이 만약에 된다면 이런 제도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공급. 이거 역차별이거든요. 심각한 누군가에게는 역차별이고 특별하게 그렇죠. 주고. 민간 기업인들도 지방 출장을 가게 되면 자비를 부담하고 아니면 회사에서 여유가 있으면 사택을 지급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데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 또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 특별 공급이라는 거를 가지고 LH를 비롯해서 공무원들 네. 이런 분들한테 지금 과도한 혜택을 준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 거기에서 살았느냐 살지 않았고 거기에서 시대 차익을 보고 그리고서 오히려 보면 어떻게 보면 이득을 취하는 이런 제도로 변질된 거죠. 바로 청년들이 화가 나는 부분은 바로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차별적인 요소를 없애고 또 공무원은 평생 공무원으로 있게 되면 연금도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연금이 다른 나오죠. 혜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기에 또 이런 특공제도를 특별한, 만들어가지고 혜택까지. 여기에 다시 과도한 혜택까지 주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결국에 우리가
불공정함을 공정함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숨어있는 특공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만 싹 없앤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청약되는 주택 중에 상당 부분이 저는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네. 지금 지금 청문회에서 논란이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조금 다른 정서적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짧게 드리고 싶은데 예. 지금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반포 아파트하고 청주 아파트 중에 처음에 반포 판다고 했다가 청주 팔고 그다음에 이제 김상조 정책실장하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도 임대차 3법 통과하기 전에 네, 급격하게 먼저 이제 올렸고. 뭐 네. 올려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꼭 적폐라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이주택이 일시적으로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현실적인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나쁘다. 다주택자로 규제를 해놓고 특히 아까 좀 전에 질문에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지금 왜 와서 LTV를 풀어준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저에게 법률 상담 대신에 집값이 오를까 말까 이걸 물어보는데 제가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왜 당황했냐고 하면 지금 정부는 집값 잡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와서 LTV 풀어줄 테니까 사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정부 말 믿으면 지금 사면 고점에 물려가지고 집값 떨어진다는 말이고 논리적으로.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그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정부가 미안하다. 내가 사실 집값 잡을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기회 줄 테니까 막차 타라. 이런 신호인지 도대체 지금 2030 세대에서는 정부의 그 시그널이 어떻게 해라고 하는 건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나치게 높고 모호한 기준인 어떤 적폐라는 어떤 개념을 설정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소위 사람들을 이제 많이 난도질을 해놓으니까 사실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거 사실 정말 뭐 분양 받았는데 뭐 그 당시에 이제 자녀들 문제로 서울에 와가지고 뭐 전세를 놓았다. 이거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 스스로 본인들도 지킬 수 없는 너무 높은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사실 자기들이 그 기준에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이런 높은 상황에서 어떤 허점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데서 오는 국민적인 어떤 반감이 사실 청문회에서 표현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보면 부동산은 국민의 삶입니다. 국민의 삶을 정치적인 의도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이재문 소장, 정동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